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에 대한 한국의 은혜. 2. 도시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 3. 일본을 물리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조지아주의 역사는 다른 주와 비슷하게 복잡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조지아주의 역사는 본래 인디안들이 살던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중반에 영국 식민지로 정착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멕시코 동부로부터 토마토, 감귤, 오이, 옥수수와 같은 식물들이 소개되었으며 조지아주의 농업 경제를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조지아주는 미국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미국 독립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1861년에는 남부연합국의 일부로 참여하여 미국 내에서 분열을 일으킨 시기도 있었습니다. 조지아주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농업과 제조업이 주요 산업 분야로 발전했습니다. 농업에서는 면화, 옥수수, 밀과 같은 작물이 재배되었으며 제조업에서는 자동차, 항공기, 전자제품과 같은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었습니다. 현재 조지아주는 미국 내에서 중요한 경제 엔진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조지아주의 주요 도시로서 금융, 엔터테인먼트, 기술 및 교육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다양한 산업을 지원하며 많은 기업들이 본주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역시 중요한 업종 중 하나로 많은 관광객이 조지아주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를 즐기러 방문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그 역사적인 유산과 현대적인 경제 발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으로 미국 내에서 매력적인 목적지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지아는 미국 동남부에 위치한 주 중 하나입니다. 애틀랜타는 조지아의 주요 도시이며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조지아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민권운동이 큰 영향을 미쳤던 애틀랜타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탄생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조지아는 농업 생산이 강점이며 땅콩과 복숭아 등이 대표적인 농산물입니다. 조지아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미국 도시가 한국 도시, 코리아시티라는 이름을 달았다고 하는데요. 한국 덕분에 도시가 완전히 부활한 것에 감탄한 주지사가 앞으로 성조기와 태극기를 같이 개양하겠다고 말할 정도라고 하죠. 심지어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국같이 마을을 꾸미고 있는 상황. 대체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을을 찾은 주민은 몰라보게 바뀐 모습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 낡아 빠진 집에 거미줄 쳐진 가게는 온데간데 없고 새롭게 지어진 마을과 말끔한 가게가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활력을 잃어가던 도시의 주민들은 과거 하루하루 한숨과 고민에 빠져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주민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활기에 빠져 있었죠. 심지어 나이 든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동안 마을을 찾지 못했던 남자는 오랜만에 방문한 마을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집 근처에 도착한 그는 마을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집 한 권에 세워둔 팻말 덕분이었죠. 기아차는 하늘이 내려준 축복입니다. 영어로 써진 팻말로 모든 비밀이 풀린 것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웨스트포인트 시는 한국 기업 덕분에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전까지 섬유산업에 의존해 많은 이들이 섬유산업에 종사했던 이곳은 산업이 쇠퇴하고 마을 주민들이 떠나면서 점점 유령도시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떠난 만큼 다른 이들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마을은 발전 없이 정체되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기력이 있는 이들은 하루빨리 마을을 빠져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소니 퍼듀 전 조지아 주지사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글로벌 제조기업 공장 유치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가 주목한 기업이 바로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 기아였죠. 당시 북미 지역에 진출을 결심했던 기아 자동차는 소니 퍼듀 주지사의 열렬한 환영과 혜택을 듣고 망해가던 웨스트포인트 시 근처에 대규모 제조 공장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공장이 들어서자 마을은 몰라보게 바뀌었죠. 기아차는 공장이 건설되자 조지아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을 모집해 기아차에서 일할 수 있도록 대규모 채용을 실시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가난하던 이들에게 절호의 찬스였죠. 3천여 명의 생산직 근로자를 미국에서 채용하면서 관련된 산업 역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을 받기 시작한 노동자들이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식당과 가게들이 연달아 부활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웨스트포인트 시의 실업률은 13%에서 10%로 줄어들면서 기아 자동차의 공장 유치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을 위한 가게들도 덩달아 생겨나면서 웨스트포인트시는 한류의 전진기지 역할을 맡게 되었죠. 피자헛이 있던 곳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한국 갈비집이 생겼습니다. 한식당들이 세워지고 마을 주변은 한국인들을 위한 공간들이 하나 둘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색적인 문화에 거부감을 느끼던 이들이 기아차 덕분에 마을이 부흥을 맞이하게 되자 적극적으로 한국을 받아들였죠. 한국 덕분에 마을이 부흥하게 되자 이에 감사한 마을 사람들과 주지사는 기아의 이름을 딴 도로를 만들 정도로 한국에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한국 효과를 톡톡히 본 조지아주는 한국 기업들 유치에 열을 올리며 기아 외의 다른 기업들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덕분에 조양, 공조 부품 생산 기업인 만도와 금호타이어 공장 유치에 성공 한국 공장 지대로 착각할 만큼 많은 수의 기업들이 조지아에 진출했습니다. 덕분에 조지아주는 코리아 벨트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 기업이 밀집 100개가 넘는 다양한 한국 공장들이 들어와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덩달아 조지아주는 한국 공장들 덕분에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죠. 마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기아가 온 것이 하늘의 축복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기아차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성실함과 꼼꼼한 일처리에 미국인들은 감탄하며 미국인들도 한국인들이 보여준 모습을 배워야 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미국에게 꾸준한 투자와 인프라 설치로 조지아주에 위치한 기아 공장은 소렌토 SUV, K5, 텔루라이드 등 핵심 기종들을 연간 34만 대 이상씩 생산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노력 덕분에 기아는 현지에서 높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2020년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한 텔루라이드의 경우 2020년 북미 올해의 SUV 상을 수상할 정도로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부 출입이 제한되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둔화된 시기에 텔루라이드를 비롯한 기아 차종이 미국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에 많은 자동차 전문지와 차 전문가들이 잇따른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달러가 시중에 많이 공급되면서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가운데 미국 사람들에게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차량 구입에 사람들이 까다로워졌는데요. 특히 가성비에 신경을 많이 쓴 사람들이 한국차를 주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기종인 미국차나 유럽차를 선택했지만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기도 어렵고 성능이 떨어지는 차 대신 훌륭한 성능을 자랑하고 비용도 합리적인 한국차가 인기를 끈 것이죠. 실제로 한국 GM이 생산하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25,024대가 팔려 미국 내 소형 SUV 판매량 2위를 기록. 청소년들을 위한 차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습니다. 생애 첫 차로 중형 SUV를 선택하기 부담스러운 이들은 상대적으로 소형인 쉐보레에 매료되어 이 차를 구입하게 되었다는 분석이죠. 실제로 품질과 가격 면에서 다른 차종을 압도하고 있기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아이에게 줄 첫 차로 제격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이 중에서 기아차는 최고의 선택이라는 평가를 들으며 미국에서 또 하나의 한류 바람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올해 미국 시장조사업체 JD 파워의 내구 품질 평가 VDS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일반 브랜드가 이 평가에서 고급 브랜드를 제치고 단독 1위를 기록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이 소식을 전달하며 한국 브랜드의 약진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폭스뉴스 앵커는 기아가 새로운 왕이 됐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한국의 약진이 무섭다는 이야기와 함께 일본차를 버려도 된다는 논평까지 했죠. JD 파워가 산정하는 내구 품질 평가는 32개 브랜드 139개 모델을 대상으로 품질 조사를 한 것으로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정평이 난 평가입니다. 특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 유수의 일본 차들까지 제쳤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급 브랜드 차종으로 이름난 렉서스는 이번 평가에서 6위를 차지. 이전까지는 높은 브랜드 평판과 품질로 상위권을 독차지했으나 이번에는 한국차의 순위가 밀리며 굴욕을 맛봐야 했죠. 이번 평가가 나오고 나서 일본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품질 자랑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특히 렉서스의 경우 고급 브랜드 이미지로 고품질을 자랑했으나 실제 품질이 기아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죠. 이미 조짐은 일찍부터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과거 국산차가 약진을 시작할 때 한국 차에 대해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편협한 사고를 고쳐야 한다고 말하며 이제는 한국 차의 놀라운 품질에 대해 일본 브랜드가 배워야 할 때라는 평가를 내렸죠. 미국의 저명한 자동차 전문 매체 워즈오토 역시 JD 파워의 품질 조사 결과를 긴급하게 보도하면서 한국 브랜드가 상위 5개 브랜드 가운데 3개를 휩쓸며 순위를 지배했다고 평가했죠.
한국보다 몇십 년 앞서 자동차를 만들었던 일본을 제친 셈입니다. 토요타와 렉서스 등 일본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은 한국의 약진의 당황 품질에 있어 한국에 밀리면 안 된다는 심각한 위기에 몰렸다고 합니다. 망해가던 미국 마을을 살린 한국 공장의 놀라운 힘에 감탄하며 일본 브랜드까지 이긴 한국의 놀라운 성장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한국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려던 미국이 삼성의 대반격에 큰 충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이는 외신에서도 크게 부각되며 바이든 정부의 진짜 의도까지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미국마저 크게 놀라게 한 삼성의 폭탄 발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니케이 아시아는 미국이 한국 기업에게 준 1년간의 수출 통제 면제 조치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중국 사업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특히 외신들은 인텔이 낸드 사업을 SK 하이닉스에 넘긴 후 나온 조치라는 접을 들어 미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인텔은 6조 원을 들어 중국 다롄 공장을 낸드 전용으로 전환했었고 그 후 2020년 매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를 인수했던 곳은 SK 하이닉스로 무려 90억 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매입가였던 80억 달러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하이닉스는 인텔 점유율 11%를 흡수해 총 23% 점유율로 일본 키옥시아를 뛰어넘어 단숨에 2위로 도약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중국 정부 또한 작년 말 SK 하이닉스의 인텔랜드 사업부 인수를 최종 승인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인수가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갑자기 수출 통제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한다고 통보했지만 이는 인텔랜드 사업이 SK 하이닉스에게 완전히 인수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행동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직 20억 달러 잔액과 인력 및 기술에 대한 인수인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1년 면제 대상에는 인텔이 하이닉스에 넘겼던 중국 다롄 공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텔은 13일 자사 공식 트위터에 해당 내용을 직접 밝혔고 잘 떠넘겼다는 식의 안도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인텔 CEO 또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지정학적으로 불가피한 내용이라며 한국 기업이 포함된 수출 통제를 더욱 부추기는 발언을 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은 전체 낸드 플래시 생산량의 40%를 담당하고 있으며 SK 하이닉스 우시 공장은 전체 D램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텔 낸드 산업까지 인수한 상황에서 미국이 결정타를 먹인 것입니다. 1년 유예 또한 미국 업체들에게 영향이 올까 선택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행동은 미국의 또 다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세계 3위 메모리 제조업체 마이크론을 키우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달리 중국 생산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이죠. 중국 시안에 테스트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제조 공장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마이크론이 미국 본토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선언을 했고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는 그로부터 3일도 걸리지 않아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는 양쯔 메모리, YMTC 등 중국 업체를 견제하겠다는 명목이지만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마저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로 포위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20년에 걸쳐 뉴욕에 1천억 달러, 142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단계적으로 자사 생산량의 40%를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마이크론 뉴욕주 부지는 미식 축구장 40개에 해당하는 너피입니다. 워싱턴의 기업 관계자는 미국은 결코 한국 기업 좋으라고 중국을 제재하지 않는다며 결국 중국을 핑계로 한국까지 견제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반도체법에 따라 초기 투자금의 절반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한 축인 낸드 플래시에서 마이크론의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날개를 탈아준 것입니다. 마이크론은 지난 12월 세계 최초로 232단 낸드 플래시 양산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곧바로 238단을 공개하면서 가까스로 재역전에 성공했지만 언제든 뒤집힐 정도로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10나노 5세대 D램 양산도 준비하고 있어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둘 다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최근 마이크론을 찾아 대규모 투자 계획에 대해 미국의 승리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의 연구개발센터를 두고 주로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에 공장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을 선택했던 이유는 지원금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딜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1990년대만 해도 전 세계 반도체 칩 제조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37%였는데 이것은 12%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에 인텔, 파운드리, 과마이크론, 메모리를 적극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회사 제품을 자국 업체들이 적극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팔겠다는 전략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은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의 영업 기밀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핵심 정보가 인텔과 마이크론 등에 흘러갔을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일본과도 합심해 한국 업체들 추격하고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 업체 키옥시아, 앳 도시바 메모리는 미국 웨스턴 디지털과 공통으로 총 10조 원 규모의 새 반도체 공장을 일본 북부에 건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낸드 생산량을 2배로 늘리고 162단까지 성능을 올리려는 중입니다. 1차로 2,700억 엔을 투자해 3차원 플래시 메모리를 양산할 계획인데 이 중 3분의 1인 980억 엔 정도는 일본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반도체 기금 6천여 엔에서 지원금을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키옥시아가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키옥시아 또한 중국 내 공장이 없어 미국 수출 통제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만 입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일본 히로시마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 4,600억 원 정도를 지원받아 D램을 양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즉 대다수가 1년에서 2년 사이에 공장이 지어지기에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도 이 시기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협공에도 삼성전자는 마이크론과 키옥시아에 정면 승부를 걸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치킨 게임에 돌입했다는 분석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삼성은 최근 얼린 컨퍼런스 콜에서 인위적 감산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투자 계획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마이크론과 일본 키옥시아가 잇따라 감산 계획을 밝힌 것과도 대비되는 내용입니다. 미국 마이크론은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최근 D램과 낸드 플래시 감산을 공식화했습니다. 하반기 생산량을 줄이고 내년 설비 투자 규모를 올해 대비 30%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3분기부터 232단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이번 감산으로 176단 낸드 생산이 줄을 이룰 것이란 분석입니다. 일본 키옥시아 또한 플래시 메모리 생산을 30% 줄인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내놓기로 한 162단 생산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공장 건설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이 보조금 지급 등으로 공급 과잉 문제가 터져 결국 자국 기업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토로를 했을 정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라인을 멈추면 제품이 나오기까지 6개월이 걸리기에 한번 감산을 진행하면 기회가 왔을 때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걸국 과거 치킨 게임처럼 삼성의 승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반도체 하락기 때 공격적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2007년 당시 약 7달러에 육박했던 D램 가격은 0.5달러까지 떨어졌고 2009년 독일의 D램 반도체 업체 키몬타가 파산했죠. 그 후 잠시 평화가 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2010년 일본과 대만 기업들이 다시 설비 투자와 중산에 나서 2차전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걸국 2012년 일본의 유일한 D램 업체 엘피다가 무너져 내렸죠. 일본 정부가 긴급하게 자금을 수혈해 회생시켰지만 2차 전쟁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현재 엘피다는 D램 3위 업체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돼 있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D램에서 42% 저비율로 1위에 올라섰으며 낸드에서도 33% 저비율로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을 토대로 원가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다 보니 다른 업체들이 적자를 내도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승리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D램 반도체 이익률은 경쟁사 대비 50%포인트나 높은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원가 절감폭이 경쟁사 대비 3배 이상 확대돼 D램 마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분기 낸드 가격 급락으로 경쟁사는 적자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도 모바일과 가전 등에서 수조 원대 수익을 내고 있어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 삼성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태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한 자신감으로 올해 억대 최대 규모인 54조 원 투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설 투자액 48조 2천억 원 대비 12%나 많은 수준입니다. 삽성은 미국 내 발표에서도 작식 발언을 했습니다. 초곡차 기술력을 공언하며 구체적인 양산 시기와 공정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선 1.4 나노 카드를 꺼내들며 업계를 놀라게 했죠.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시대를 열며 기술 우위를 확보한 데 이어 TSMC를 따돌리고 2027년 1.4 나노까지 개발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쟁사들이 4세대 D램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초로 5세대 10나노급 메모리를 양산하고 낸드 부분에서도 2030년까지 1000단을 쌓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미국이 더 크게 놀란 것은 2025년 차량용 메모리 1위 달성 부분입니다. 마이크론이 4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에 정면 승부를 걸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는 2015년 차량용 메모리 시장에 첫 진입한 이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에 접어들면 자동차 한 대에 탑재되는 반도체는 수천 개로 늘어날 전망이라 마이크론이 장악했던 시장을 빼앗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 방산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나날이 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군사 전문 방송에서 한국의 방산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콘텐츠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다연장 로켓 천무에 이어 최근에는 한국의 명품 장갑차인 레드백까지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19일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서 폴란드로 수출하는 K2 전차의 첫 출고를 기념하는 K2 전차 폴란드 개필러 출고식이 개최됐습니다. 기수가 힘차게 깃발을 흔들자 K2 전차 10대가 열을 지어 빠른 속도로 진군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늘에서는 꽃가루가 휘날리고 사방에서는 축포와 함께 연신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전차들은 정차한 뒤에도 제자리에서 순식간에 방향을 비트는 움직임을 선보이는 등 우수한 기동력을 자랑했습니다. K2 전차 폴란드 개필러 출고식에서 개필러란 구형 전차와 차기 도입될 신규 전차 간의 공백을 메운다는 뜻인데요. 현대로템은 폴란드와의 1차 계약분 180대 줄 10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물량을 우선 수출하여 폴란드군의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7월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긴급 소요 및 폴란드형 K2 전차 980대에 대한 4조 5천억 원 규모의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했고, 이어 8월에 1차 인도분인 180대에 대한 수출 실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K2 전차가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 폴란드의 경우가 처음인데요. 흑표라는 별명을 가진 K2 전차의 엔진 출력은 1500마력으로 포장도로는 시속 70km, 비포장도로는 시속 50km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장전 장치가 적용된 120mm 활강포와 12.7mm K6 기관총, 7.62mm 동축 기관총이 함께 장착돼 있으며 탄약수가 필요 없어 K1 전차보다 1명 줄어든 3명으로 도 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수출로 양국 간의 유대가 더욱 돈독해지고 향후 관계에도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품질과 성능을 보장해 적기에 물량을 공급, 폴란드의 자주 국방에 기여하겠다고 그 감회를 밝혔습니다. 이날 열린 기념행사에는 방위사업청장과 육군 군수사령관 등 국내 주요 관계자들은 물론 마시에이 야브온스키 폴란드 육군사령관,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 폴란드 대사 등 폴란드 관계자들도 참석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폴란드에 수출되는 K2 전차는 인수검사 등 절차를 거친 뒤 폴란드의 기갑부대에 배치될 계획인데요. 우리의 K2 전차가 최전선을 지키며 폴란드 국방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분야 협력은 급속도의 진전을 이뤄냈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의 방산 체계가 폴란드의 전력 공백을 메우고 또 장기적으로 폴란드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무기의 수출 소식에 한국 방산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한국의 방산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군사 전문 방송의 콘텐츠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무기, 군사 작전, 기술에 대한 비디오를 제작하는 미국,
한국의 K2 흑표 전차에 대해 자세히 분석한 영상을 올려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한국 전투 탱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라는 제목의 해당 영상은 대한민국 군대 구성에 관한 간략한 소개로 시작되는데요. 북한과의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를 대비해 첨단 주력 전차가 필요했고, 새로운 시리즈로서 XK2 프로그램을 통해 흑표 K2 전차가 주력 전차로 개발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해당 영상에서는 K2 전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전했는데요. 그 내용을 토대로 K2 전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2 전차에는 수중 스노클이 장착되어 있어 최대 4.2m 깊이의 물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방수 시스템은 설정하는데 약 30분 정도 소요되며 탱크는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주포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K2 전차는 약 7초 만에 시속 32km 7까지 가속할 수 있는데요. 또한 60도의 경사를 오를 수 있으며 최대 1.3m의 수직 장애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포에는 고르지 않은 표면에서 움직일 때도 이동 중에 발사체를 장전할 수 있는 자동 장전기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120mm 주포는 분당 약 10발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총 40발이 다양한 포를 발포하는 흑표 전차는 연속 3분 동안 적에게 지옥을 선사합니다. 총 16발의 포가 자동 장전기에 저장되고 24발이 전차 내부에 저장되며 다양한 탄약을 발포할 수 있습니다. K2 전차에는 자체 개발 및 개선된 텅스텐 APFSDS 키네틱 에너지 관통기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관통기는 이전 세대의 텅스텐 탄약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관통 성능을 갖습니다. 미국 M830A1 히트 MPT와 유사한 탄약으로 지상의 인원, 비장갑 및 경장갑 차량, 저동 비행 헬리콥터 등에 사용할 수 있죠. 또한 포탑 전면의 양쪽에 장착된 VIRSS 유탄 발사기는 흑표 전차의 방어벽을 보충해줍니다. K2 전차의 MBT는 전면에 운전석, 중앙에 전투실, 후면에 엔진 및 변속기가 있는 전통적인 배치를 갖고 있으며 K2 장갑은 미지의 합성 장갑과 폭발 반응 장갑을 사용하는 능동 방어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K2 전차의 시스템 보호 장비로는 미사일 접근 경고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포탑에 장착된 밀리미터 대역 레이더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차례로 들어오는 발사체를 삼각 측량하고 전차 승무원에게 즉시 경고하며 광학, 적외선, 레이더 신호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있는 VIRSS 유탄을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드킬 대미사일 시스템을 설치한다면 레이더는 미사일을 추적하고 표적화하는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K2 전차에는 레이더 경고 수신기, RWR와 레이더 방해기, 4개의 전체 베어링 레이저 경고 수신기, LWR도 있습니다. 전차 차량의 색이 칠해지면 승무원에게 경고하며 컴퓨터는 빔이 나오는 방향으로 VIRSS 유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K2 전차는 과거 토그넘 MT833 디젤 엔진으로 구동됐지만 신형에는 현재 라이센스로 제작된 독일 MTU883 디젤 엔진과 랭크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완전 자동 변속기에는 5개의 전진 기어와 3개의 후진 기어가 포함됩니다. K2 전차의 서스펜션은 6개의 이중 고무 타이어 로드 휠과 구동 스프로킷이 있는 트랙 리턴 롤러와 아이들러 양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스펜션 상부는 장갑 스커트로 덮여 있습니다. 또한 K2 전차는 트랙의 모든 보기 대차를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남 서스펜션 유닛이라는 고급 서스펜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장치로 전차가 무릎을 꿇듯 주포의 각도를 10도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K2 전차는 기존의 레이저 거리 측정기 및 측풍 센서와 함께 포탑의 전면호에 배치된 밀리미터 대역 레이더 시스템에 연결된 고급 화력 제어 시스템 FCS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열광학을 사용하여 최대 9.8km 범위의 특정 표적을 획득하고 추적할 수 있는 고정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승무원은 이동하는 동안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공 비행 항공기와 효과적으로 교전할 수 있습니다. K2 전차의 포수 조준경은 KGPS를 포함하고 지휘관은 국군 지휘관의 파노라마 조준경을 갖추고 있으며 시수로부터 주탑과 포 통제권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K2 전차는 핵, 생물, 화학 보호 시스템 역시 갖추고 있는데요. 탄약실에는 탄약 폭발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분출 패널이 장착되어 있고 내부 화재를 감지하고 진압하도록 자동 화재 진압 시스템이 프로그래밍되어 있으며
전차가 위험한 환경에 들어가면 대기 센서가 승무원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이렇게 공격 및 방어 모든 면에서 완벽한 기능을 갖춘 K2 전차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다연장 로켓 천무에 이어 한국의 명품 장갑차인 레드백까지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다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폴란드가 자체 개발 장갑차 보르숙 BORS-UK의 보안 수단으로 한국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최근 26일 폴란드 육군이 레드백을 시범 운용하고 있는 영상이 공개되며 화제가 됐습니다. 잠시 그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공격력과 방어력을 가진 고성능 장갑차이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한국 군용 레드백을 도입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이어 전해지는 한국 무기의 수출 소식에 그 의용을 체감하게 되는데요. 한국 방산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져 계속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랍니다.